안녕하세요. 자, 2018년 제2회 전기공사 산업기사 기출문제 전기 응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전기가열 방식 중 전기적 절연물의 교본 전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연물이라는 게죠. 나왔죠? 예, 절연체. 자, 절연체 우리 유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유전체, 절연체에 교본되는 에너지를 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본되겠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때 발생되는 열을 우리는 유전 가열에 의한 자, 볼게요. 우리가 유전체 손이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유전체 손실이라는 개념은 자, 이게 뭐냐면 절연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절연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를 이렇게 그리지 말고 반대로 그리는 게 낫겠네요. 너무 넓게 그렸어요. 이거를 좁고 여기를 이제 좀 넓게 그리는 게 낫겠죠. 이게 절연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절연체는 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자, 절연체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합이 아주 완고히 돼 있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질 못하니까 전류가 흐르기가 어렵겠죠. 잘 못 흘러요. 예. 절연이 파괴되면 흐를 수는 있겠죠. 자,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마이너스 극성을 갖다 대요. 마이너스 대전을 해. 그럼 얘가 지금처럼 이렇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제가 이쪽에다 갖다 대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 놈이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러한 마이너스를 교본합니다. 자, 1초에 1MHz라고 할게요. 자, 1초에 10의 6승번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절연체 내에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사이에 이렇게 교본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럼 이 교본되는 현상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되는 열 에너지에 의한 손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유전체 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전체 손은 결국에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렇게 도체가 가고 있고요. 이 도체에 제가 절연을 하죠. 케이블이든 뭐든 이렇게 절연을 해. 이렇게 피막으로 절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절연이 됐다라는 건 이 절연된 부위, 이 부위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 결합력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에너지가 뭐가 가는 겁니까? 교류가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교류가 가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본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교류에 의해서 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 피복에서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하겠죠. 이거를 유전체 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유전체 손을 이용한 가열 방식을 뭐라고 한다? 유전 가열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유전과 유도입니다. 그래서 유전은 절연체에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가열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유도는 반대로 도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유도는 바로 이거예요. 자, 이러한 금속체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이 금속체에다가 제가 뭐를 가해? 자기 에너지를 가합니다. 그러면 자기 에너지가 자석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증감되는 자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렇게 자석이 나오면 결국에는 이 자석 때문에 뭐가 이렇게 와전류가 발생하는 거죠. 와전류. 이 와전류에 의한 손실을 우리는 와류손이라고 합니다. 와류손. 그럼 이 와류손에 의해서 도체는 열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 열을 이용하여 조리하는 방식. 이게 뭐다? 바로 유도 가열입니다. 유전과 유열은 이렇게 완벽하게 반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요. 그러면 유전 가열은 말 그대로 부도체이기 때문에 절연체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나무라든가 유리라든가 유리는 좀 그렇고 비닐이라든가 또는 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뭐다? 유전 가열을 이용하여 뭐 할 수 있다? 가열시킬 수 있다. 유전 가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전자레인지입니다. 유도 가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인덕션 렌즈입니다. 우리 전기 렌즈 있죠? 그래서 요 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요 표에서 가장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유전과 유도 가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별표를 이렇게 쳐놓을게요. 하여튼 얘네 두 개는 매 회마다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완벽하게 외워주시고요. 마지막 밑에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얘는 돌아가면서 나와요. 돌아가면서 한 번은 얘가 나와서 한 번은 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나오고요. 얘네 두 개는 매 회마다 둘 다 나올 때 있고요. 둘 중에 하나가 나올 때도 있고 하여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런 것들은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과 유도 가열에 대한 문제, 시험 문제 출제 굉장히 잘 되니까 같이 좀 봐주시면 된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3번에 있다. 유전 가열. 되게 쉬운 문제. 자, 2번. 요런 건 약간 어려운데요. 궤간이 1m고 반경이 1270m인 곡선 궤도에서 자, 곡선 궤도가 나왔죠? 이 켄트입니다, 이제. 켄트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켄트에 대한 문제인데 이때 60km/h로 주행하는데 이때 고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죠? 900 아니라 이거 고도로 잡아야지. 고도 900은 기울기죠.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 고도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죠. 우리가 코너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심력 때문에 열차가 탈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을 좀 높게 잡아주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 켄트라고 합니다. 고도라고 하죠. 그럼 이 켄트, 이 고도의 높이 h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요게 궤간이면 얼마? 1m. 1m. 예, 1m고 그리고 요 반경이 몇? 1270m. 요놈은 얼마겠느냐라는 거죠. 그럼 이놈에 대한 식이 있어요. 자, 당연히 이때 최대 속도, 맥시멈 속도는 루트, 여기 127, 그리고 R, H, 그리고 요게 G가 되나요? 이러한 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에 준하여 저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요 식.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2017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좀 잘 나오는 식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최고속이 지금 얼마예요? 64죠? 그러면 64. 자, 요거 좌변과 우변 제곱할게요. 여기 제곱. 자, G는 궤간을 나타내니까 궤간이 몇 메다? 1m. 그러면 얘는 1000ml. 그리고 자, 여기 127. 자, R이 몇이에요? 1270. 그리고 H. 그러면 이때 뭐가 나와요? H가 밀리가 나오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따라서 H는 64의 자승 곱하기 1000, 127 곱하기 1270. 요거 계산기 찍어주면 25.4가 나온다.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죠. 답은 4번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요 식은 뭐 제가 100% 외워라 이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드리고요. 뭐 아주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작년도하고 올해 이렇게 2번 나왔으니까 내년도를 대비한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외우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다음 문제. 피열물에 직접 통전하여 발열시키는 직접 저항로가 아닌 겁니다. 자, 우리 직접 저항로는 말 그대로 내가 얻고자 하는 산화물에 직접적인 에너지를 가하는 거죠. 전류를 흘려보내요. 그래서 그때 산화환원 과정에 의해서 나오는 산화물을 얻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흑연화로 흑연을 얻고자 할 때, 그 다음에 카보런덤이라고 하는 물질을 얻고자 할 때, 그 다음에 카바이트를 얻고자 할 때, 이렇게 세 가지. 즉 어떠한 물질에다가 전원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전원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놈이 산화환원 작용에 의해서 최종 산화물이 나와요. 그게 카보런덤이 될 수 있고요. 카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흑연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를 직접 가열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흑연, 카바이트, 카보런덤 이렇게 살짝 외워주시고 넘어가면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봐주셔야지 뭐 이거를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잡기가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다 외우기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니까 외우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 외우긴 또 그렇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다. 요 정도는 외워주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자, 4번 문제 FET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FET는 자 BJT
그 다음에 IGBT. 자, 요 세 트랜지스터의 반도체 소자의 특징은 뭐냐면 고속 스위칭입니다. 뭐냐면 온오프에 온오프. 고속 스위칭 작용이 가능하다. 단 이제 좀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 IGBT가 가장 우수합니다. 그래서 얘는 저압, 고압이 다 되고요. 저고압 가능하고요. 대전력이 용이하고요. 그리고 양방향입니다. 즉 교류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얘네 두 개는 단일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얘는 저주파 쓰고 고주파에 얘는 쓰고요. 얘는 뭐 범용으로 그냥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IGBT를 가장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 IGBT를 이용하여 인버터 뭐 컨버터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초퍼 제어가 가능한 거죠. 인버터가 된다라는 거 초퍼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직류 제어하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쭉 문제를 보시면 2번에 보면은 극성이 두 개가 존재하는, 자, 극은 3개가 되겠죠. 얘네들은 다 극이 다리 3개짜리예요. 실제 트랜지스터 보면 이렇게 다리가 3개가 나와요. 3개 다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생긴 것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게이트. 이렇게 되어 있죠. 에노드, 캐소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얘를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눌렀다 뗐다, 이걸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자기 소호 능력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2번에 있다. 그럼 이거를 한번 표로 볼게요. 자, 이렇게 표로 보시면, 자, 첫 번째 우리가 반도체 종류라고 해서 첫 번째 가장 잘 나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반드시 뭐 해달라? 외워달라라고 얘기하죠. 하여튼 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 중 하나가 얘네 4인방이고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뭐냐면 GTO, IGBT. 자, 얘네들이 결국에는 뭐냐면 스위칭 소자들이란 말이에요. 스위칭. 왜 스위칭 소자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은 이제 내용 정리 같은 데에서 이제 저희가 언급을 합니다. 스위칭을 통해서 우리가 적분화시켜요. 즉 에너지를 잘게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잘게 쪼갠 거를 묶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게 쪼갤 수 있는 거. 그게 스위칭, 고속 스위칭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호 능력을 갖고 있는 거는 GTO서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GTO 같은 경우는 자기 소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껐다 켰다가 가능한데, 문제는 이 자기 소호를 하는 그 기능이 별도의 전원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쓰질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IGBT가 가장 좋은 거죠. 얘는 양방향이고 고전압에 유리하며 고저주파에 다 쓸 수 있고 초퍼 제어가 가능하고 인버터로 쓴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림은 이렇게 되고 생긴 거는 거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반도체의 종류 2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죠. 자, 이것도 이제 한 번 정도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와서 정리 다 해드린다 그랬죠. 자, 얘네들은 이제 참고적으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돼요. 제너 다이오드, 버렉터 다이오드. 제너 다이오드는 정전압, 버렉터 다이오드는 정전 용량 C. 예, 그리고 터널 다이오드는 터널 효과, 고속 스위칭. 얘는 마이크로 단위의 고속 스위치가 가능하고요. 메리스터는 과전압 이상 전압으로부터 회로를 보호해 준다라고 해서 서지를 제거하고자 할 때 쓴 소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역저지 소자라고 해서 SCS, 그게 하나 빠져 있긴 한데 그것도 이제 같이 봐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요 마스 FET 또는 모스 FET 또는 모스펫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얘네는 단일 방향이고 뭐 생긴 게 똑같아요. 다르진 않아요. 저전압을 써야 되는 거고 저주파 고속 스위치가 가능하고요. 자, BJT 얘는 B라는 게 바이폴러 양방향, J라는 게 정션 접합, T라는 건 트랜지스터. 양방향 접합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이 양방향 접합 트랜지스터라는 건 PNP 접합을 하든가 NPN 접합을 통해서 이쪽 방향을 설계해서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가 결정이 되면 얘는 단일 방향이 되기 때문에 양방향으로는 못 쓰고, 그래서 양방향 접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정션. 예.
그래서 얘도 이제 고속 스위칭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다? BJT하고 MOSFET 또는 MOSFET는 단점이 뭐다? 단일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밖에는 쓰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2번에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날에 와서 가장 많이 쓰는 소자가 바로 뭐다? IGBT예요. 그래서 IGBT가 생겨나면서 굉장히 획기적인 우리 전력 계통의 제어 시스템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실제 이제 교류에서 직류 중심으로 또 바뀌고요. 직류 중심이 된다라는 건 뭐야? 우리 저전력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전압을 낮출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건 결국에 뭐다? 오늘날에 쓰고 있는 아두이노와 같은 그런 제품들 있죠. 저전력 설계를 이용한 전자 제어 장치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또 C 언어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또 들어가니까 그 C 언어를 요즘에는 코딩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을 듣는 분이 만약에 대학생이다. 뭐 일반인들은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대학생들이다라고 하면 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아두이노 정도는 그냥 가지고 놀아야 됩니다. 예, 대학생들은 아두이노 정도를 가지고서 내가 코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 거라도 오픈소스라도 갖다 붙여서 응용해서 쓸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고, 당연히 이 코딩이 들어가면 또 플러스 알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3D 프린팅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3D 프린팅은 무시하고 코딩을 한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다음 문제 갈게요. 자, 5번 제어 대상을 제어하기 위한 입력의 가해지는 양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거는 피드백에 대한 요 표를 하나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시험지에 나오는 거는 제어 요소는 조절부, 조작부를 합쳐서 얘기하고, 제어 대상에 입력이 되는 게 누구냐면 조작량입니다. 조작량이 이렇게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출력과 입력을 비교해주는 요 부분이 뭐다? 검출부고, 이 검출부 때문에 이거를 피드백 제어라고 하죠. 됐죠? 요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요거, 그 다음에 검출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피드백 제어의 신호 흐름 형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답이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다. 간단한 문제죠? 네,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6번. 휘도가 낮고 효율이 좋으며 투광성이 양호하여 터널 조명. 자, 여기서 이제 효율이 좋다라는 말이 나왔으면 끝났죠. 효율이 가장 좋은 거는 나트륨 등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등은 가장 좋은데 연색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노란빛을 내기 때문에 색의 왜곡을 주기 때문에 그것만 안 좋지, 투과력이 굉장히 좋고 효율이 좋기 때문에 터널이나 아니면은 이제 검사할 때 우리 뭐 맥주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맥주병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투광용 램프로도 씁니다. 답은 3번에 있죠. 그래서 나트륨 등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고요. 이론 효율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물어봐요. 이론 효율 이런 거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론 효율은 기사에서는 잘 나오는데 산업 기사에서는 좀 출제가 안 되긴 하는데요. 요 395 이런 것들 잘 물어봅니다. 하여튼 잘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문제 7번. 열차 저항이 커지고 속도가 떨어져 표정 속도가 낮아지는 원인. 자, 표정 속도라는 건 다른 말로 스케줄, 이렇게 적으면 아마 금방 아실 거예요. 속도.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차를 운행할 때 운행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운행 구간. 그러면 이 운행 구간에 실제 속도가 있겠죠. 그러면 이 실제 속도는 당연히 시간분의 우리 속도라는 거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게 시간이고 이게 거리겠죠. 거리는 당연히 운행 거리가 되고 시간은 운행 시간이 되겠죠. 맞죠? 예, 시간분의 거리. 맞죠? 예, 그러면 이 속도를 우리는 표정 속도라고 합니다. 스케줄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스케줄 속도가 지연되는, 즉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거는요. 승객들이죠. 예. 승객들이 좀 뭐 이렇게 뭐 승차할 때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많죠. 얼마 전에도 막 저희는 열차가 가다가 갑자기 확 쓴 적이 있어요. 그 이유를 봤더니 스크린도어에 가방이 꼈다. 예, 그래서 한 2분 정도를 정차하더라고요. 그러면 표정 속도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연되는 거죠. 그게 결국에 표정 속도가 되는데 스케줄 속도가 낮아지는, 즉 늦어지는 이유는 결국에 뭐다? 예, 그러한 부분들이 결정적인데, 예, 근데 우리가 운행할 때 낮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러한 곡선 구간 또는 경사 구간이 있겠죠. 자, 이러한 곡선 구간 맞죠? 그리고 경사 구간, 이 경사를 다른 말로 기울기라고 하죠. 기울기 다른 말로 구배라고 합니다. 이러한 곡선 구간, 경사 구간에서는 열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열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는 뭐다? 예, 속도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곡선 구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3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표정 속도가 뭔지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표정 속도를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 그래서 건축의 한계를 초과할 때 이거는 건축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차량의 한계를 초과할 때 이거는 차량 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준 계간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허가가 안 납니다. 예, 그럼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8번. 우리 별표친 문제 중 하나죠. 제일 잘 나오는 문제 중 하나. 양수량이 5제곱미터 per minute. 총 양정이 10m인 양수용 펌프 전동기의 용량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효율이 85%고 여유계수가 K가 1.1이다. 자, 우리가 요거 갖다 쓰는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응용에서는 요게 굉장히 잘 나와요. 건상기. 근데 특이하게 요게 나왔죠. 그럼 요식은 제가 항상 이런 얘기했죠. P는 9.8 QH다. 그래서 효율이 만약에 이쪽에 들어가면 요거는 발전기가 되는 거고, 효율이 만약에 요 출력 쪽에 들어가면 요거는 전동기가 된다. 양수 펌프가 되는 거죠.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원론식은 요겁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거 P. 자, 효율이 몇입니까? 0.85. 그리고 자, 요거는 9.8. Q가 몇이에요? 예, Q가 5. 그리고 요거 6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야 민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곱하기 H 10. 그나마 얘는 수두가 10m로 딱 주어졌네요. 여기에서 이제 손실 수두가 2m다 이렇게 되면 12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도 있었죠. 그 다음에 여유계수라는 게 나왔습니다. 특별하게 예, 여유계수 1.1배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여유를 준 거니까 여기처럼 여유계수 이렇게 여유계수 준 거예요. 요거 계산기 찍어주시면 10.56 정도가 나온대요. 간단하죠. 답은 2번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쉬운 계열의 문제다. 이제 이쯤 되면은 이 문제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요쯤 됐으면 이제 도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2014년, 15년, 16년 계속 이 문제 풀면서 별표 치고 꼭 좀 기억하십시오. 요 식이 기억이 안 나면 요렇게 푸시면 됩니다. 예, 왜냐면 요 식을 유도한 게 바로 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식을 안 외워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외워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발전기 출력식만 외우고 계시면 요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 자, 9번. 적외선 건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우리 적외선 건조는 자, 바로 이거죠. 자, 이러한 빨간 적외선 램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레드빛에 적색에 발열되는 예, 복사열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밑에 뭐가 있냐면 병아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병아리들이 요 열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쬐고 있는 이 병아리들이 받는 이 열은 A에서 B로 진행이 되니까 이 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외선 가열은 복사열을 이용한 가열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다? 3번에 있다. 우리가 겨울철 되면은 히터 있죠? 예, 히터인데 두 종류의 히터가 있어요. 에어컨처럼 벽면에 걸려져 있는 히터가 있습니다. 그 히터는 안에 열선이 있고요. 그 열선의 열을
블로우 팬이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그 바람이 나오는 거죠. 그걸 대류열이라고 합니다. 바람을 통해서 열 전달이 되는 걸 대류열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거 말고 우리 빨간색 빛을 내는 뭐가 있어요? 히터가 있죠. 그러면 빨간색 빛을 내는 안에 관 같은 게 들어간 그 히터는 열이 발생하진 않지만 내가 그 히터 앞에 이렇게 손을 째고 있으면 어때요? 따뜻하죠. 이게 마치 무슨 원리냐면 모닥불에 제가 손을 재는 거와 같은 원리인데 그 모닥불로부터 나오는 열이 바람을 통해서 나한테 온 게 아니라 A에서 B를 직접적으로 닿는 거죠. 그냥 온 거죠. 일종의 이제 전자파에 의해서 왔다, 뭐 전자기파에 의해서 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그렇게 온 에너지에 의해서 내가 열 온도가 높아지는 형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복사열이라고 합니다. 뭐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예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 이게 히터라고 보셔도 돼요. 자, 여기에서 여기로 열이 오는데 이 열이 직접적으로 오면 이걸 복사라고 하고요.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열 에너지가 이동하면 이걸 대류라고 하고요. 이걸 대류. 빨간 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열이 요 옆으로 대지를 통해서 옆으로 가면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사람들이 되게 잘 몰라요.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복사열입니다. 화재 확대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요 복사열이에요. 답은 3번에 있고요. 요 그림은 뭐냐면 우리 광파 오븐 있죠? 광파 오븐에 들어가는 요 램프가 할로겐 램프입니다. 할로겐. 요 할로겐 램프도 가장 대표적인 적외선 건조용 램프입니다. 그래서 요 할로겐 램프에 의해서 요 안에 있는 고구마가 뭐가 되는 거예요? 쪄지는 거죠. 건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조리하는 방식. 이거를 복사열에 의한 건조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 전해 정제법에 이용되고 있는 금속 중 최대 규모. 자, 전해 정제법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 정제라는 게 뭡니까? 깨끗한 놈만 골라내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자, 그림 한번 볼게요.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양극을 하나 둡니다. 이거는 뭐냐면 불순물이 많은 양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불순물이 많은 양극인데 질 좋지 않은 구리판을 준비합니다. 이 구리판은 불순물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요 플러스가 뭐가 일어나? 부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녹아요. 녹으면서 이 구리가 요 안에서 이온화 돼가지고 떠다니는 거죠. 그 떠다니는 구리가 다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요 음극으로 붙는 거예요. 음극으로 순수한 구리만 붙는 거죠. 전압을 잘 조절해서 그래서 이 음극에 붙은 이거를 우리는 정제된 구리 또는 석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녹아서 여기에 붙는 거죠. 붙는데 불순물은 떨어져 나가고 뭐만 붙는 거야? 순수한 구리. 뭐야? 구리만 정제한 거죠. 이거를 전해 정제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을. 그러면 결국에 이 방법에서 가장 많이 뽑아내는 게 누구냐라는 문제죠. 그냥 상식이죠. 구리예요, 구리. 그래서 구리를 가장 많이 정제법으로 우리가 뽑아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